합시다. 304페이지. 304페이지 지문만 잘 이해하면 남아있는 건 쉬워요. 이것만 좀 잘해봅시다. 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일반적 조세와 달리 법인세는 법적으로만 그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에 부과되는 조세다 이랬으니까 쉽지만 늘 하던 대로 나왔으면 이항 대립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개인은 일반적 조세, 법인은 법인세 이렇게 된다. 그래서 법인세는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일정 기간 얻은 수입에서 사업에 소요된 재반 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한답니다. 정리하면서 봅시다. 일단 두 개로 나눠.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 개인은 일반적인 조세,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는 거. 그리고 이 법인세는 수입에서 사업에 들어간 재반 비용을 뺀 것. 법인세는 수입에서 빼기 재반 비용. 재반 비용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해. 내가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업을 해. 그럼 커피를 팔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재료 비용이 있죠. 일단 뭐 컵도 있어야 되고 커플도 있어야 되고 들어가는 원두도 있어야 되겠고, 더불어 가지고 뭐 내가 사업장을 운영해야 되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커피 내리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을 빼준다 이 말입니다. 자,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세 세율 구조를 보면 단순한 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세율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누진성은 관계가 없다. 이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세가 납세자 능력에 따라 조세 부담을 지게 만들다는 그 원칙.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이 세금의 원칙은 이거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 그 원칙을 적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외에도 과세 대상, 감가상각 이런 것들 여러 개를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할 건데,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요 법인세라는 애는 법인세라는 애는 단순한 세율 그리고 누진성이 없어. 이유는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 그거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걸 못한대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감가상각 혹은 과세 대상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봅시다. 법인세는 직접세의 일종이지만 실제로는 그 부담을 누가 지는지가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어. 뭔 말이냐? 아니, 돈 번 사람이 내는 거 아니야? 법인세면 뭐 법인세 대표가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좀 아니에요. 이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주인이 누구야? 삼성전자 주인이 이재용이 아니라 주주들입니다. 주주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에 뭐 여러분 부모님 혹은 뭐 저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삼성전자의 주인이에요. 삼성전자의 주인은 주주에게 있어. 그래서 돈을 누가 벌었고 그 돈을 누가 낼 건지가 애매해. 계속 가보면 법인세의 부담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착되는 거야? 사장님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누구에게 귀착되느냐에 대해서 법인 부분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다, 기억이라고 돼 있죠. 아니다, 경제적 이윤에 관한 과세다, 이런 견해가 두 개로 나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면 돼요. 여기 이제 잘 들어야 돼. 전자. 법인 부분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투자 자본에 대한 과세다. 이 견해가 뭔 말이야? 이 전자 입장에서는 법인세에 과세 대상이 되는 그 소득이라는 걸 일단 정의해야 되는데, 이 정의할 때 주주가 공급한 자본의 기회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법인세는 법인 부분에 투자된 자본이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분명히 아주 많은 학생들. 그래서 여기가 메인이야. 잘 들어봐봐. 예시를 들어줄게. 예시를. 이게 뭔 말이냐? 회사가 열심히 운영을 해서 수익 2억 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있어요. 1억 원의 자본이 있었어. 호주머니에 1억 원을 넣어놨다는 거지. 그리고 이 수익 2억 원을 내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있겠지. 뭐 기계도 돌려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거기에 한 5천만 원 들어갔어.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봤을 때 순수익 얼마입니까? 2억에서 비용 5천만 원 빼서 1억 5천이죠. 1.5억이라고 쓸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5억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 라고 했더니 이 회사가 찾아와서 말하는 거야. 저 자본 1억 원이 있었는데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말이 이런 거야. 1억 원이라는 자본을 내가 쓰지 않고 내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기다렸던 이유는 내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함이었다. 왜냐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뭐 기계가 고장나? 큰 일이 생겨? 그럼 이 돈 꺼내서 써야 되니까 내가 1억 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안 쓰고 있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억 원이라는 돈을 사업 운영을 위해서 주머니에 킵해놓지 않고 그냥 은행 예금을 넣어놔. 만약이니까 은행 예금 1억 원을 넣어놓으면 1년에 뭐 2천만 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이자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제가요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안 쓰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걸 사업 운영을 안 했으면 은행에 넣어놨을 거고 은행에 가만히 넣어만 놨어도 이자 2천만 원을 벌 수 있었는데 내가 이 돈을 못 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돈은 나에게 기회비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 2천만 원 벌 수도 있었는데 사업 운영하느라고 못 번 거니까 이 재반비용에 2천만 원도 까주셔야죠. 그러니까 순수익 이 수익에서 비용 5천만 원만 빼는 게 아니라 2천만 원도 더 빼서 1.3억으로 세금을 집정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사업 안 했으면 이 돈으로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었으니까 이 말인 거거든요. 이 말 들었어. 너희가 어때? 좀 설득이 돼? 에? 이 새끼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 들어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시끄럽고 1.5억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기업체가 나 이거 1억 그냥 사업 운영 안 하고 했으면 2천만 원 이득 진짜 보는 거였는데 이거 세금으로도 안 까주고 내가 실제로 돈 벌지도 못했고 너무 억울하다. 근데 세금도 안 까줘요? 오케이 그럼 이제 세금 안 까줬지? 그럼 나 세금 많이 내야 되네? 나 주머니에 돈이 없네? 우리 회사 다니는 직원 자를게. 혹은 직원을 잘랐는데도 세금 내야 되는 금액이 너무 커서 운영이 안 되네? 소비자들 니들 우리 물건 사야 되지? 가격 올릴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면 결국에 이 부담을 실제로 누가 들게 되고 누구에게 귀착된 거야? 이 회사 잘 다니던 사람들이 귀착하게 됐고 이 회사 물건을 잘 쓰던 소비자들에게 이게 귀착된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앞에 법인 부분에 투자된 자본 이거 말하는 거야. 자본. 내가 이 법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억 킵해놨는데 이 킵 안 해놨으면 내가 이거 벌었을 거 아니냐. 이 기회비용에 대한 과세다라는 견해가 있고 이제 후자는 좀 쉽죠. 보시면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제가 말했던 이 관점에서 보면 법인세의 부담은 1차적으로는 자본의 소유자에게 귀착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설명했는 것처럼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나 이 물건을 사고 있는 소비자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기업으로 갔을 때 세금을 깔끔하게 많이 거둘 수 있겠지만 그 귀착이 단순히 소유자뿐만 아니라 노동 공급자나 소비자에게도 귀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오케이. 그럼 후자로 간다면 전자와 달리 후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이 행하는 한계 투자. 요거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기계를 한 대 더 샀어. 기계 한 대 추가. 기계를 한 대 더 사. 근데 기계를 한 대 더 사려고 했더니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네. 그래서 차입된 자금, 다시 말해서 빌린 돈, 대출. 기계 한 대를 추가했는데 그것을 대출에 의해서 조달했어. 돈을 빌려서 했어. 이런 상황일 때 법인세를 기업의 총 수입에서 모든 기회비용을 다 빼줘요. 그래서 남는 이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차입된 자금에 대해서 빌린, 대출한 자금에 대해서 이자도 뭐가 되게 비용 처리가 돼요.
세금 조금만 내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대충 봐도 너 같으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물건 사왔냐? 내 돈으로 물건 사면은 세금에서 안 빼주는데 당연히 대출받아서 모든 물건을 사려고 하겠죠? 이 회사는. 그럼 대출 빚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 오케이? 이해되세요? 대출받아서 기계를 사잖아. 그러면 내가 대출받아서 우리 사업장 굴리려고 지금 우리 학원이라 칩시다. 저 에어컨 너희 더우니까 내가 에어컨 한 대 더 사야 되겠어. 근데 에어컨을 내 돈으로 사면은 에어컨 비용만큼만 빼줘. 제반 비용. 근데 대출받아서 에어컨을 사잖아? 그럼 에어컨 비용도 빼주고 대출받았는 비용만큼도 대출 왜 받았지? 사업 운영하려고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반 비용으로 빼줘. 그러면은 세금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대출받아서 물건 사는 게 이득이죠. 세금 더 많이 빼주니까. 네. 그러니까 뭐가 돼? 자꾸 대출을 종류만 고려. 대출래 이런 느낌이 돼. 그래서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세 성격을 갖게 되면 이 세금의 부담은 법인의 소유주인 주주에게 전적으로 귀착이 돼. 세금은 다 내가 내. 다만 문제는 뭐다? 너도 나도 대출을 자꾸 땡겨 쓰게 될 것이다. 자, 법인세는 법인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입금, 대출금에 대한 지급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만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는 기회비용에 해당함으로도 처리할 수가 없어. 아까 얘 그랬잖아. 내 돈 1억 원은 가만히 내가 은행에 넣어놨으면 2천만 원 버는 거였는데 이거 기회비용 안 쳐준다 그랬죠. 근데 내가 대출 1억 원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 그럼 대출 1억 원으로 생기는 이게 이율이잖아. 이율 지금 내가 이제 임의대로 잡은 거니까 1억이 2천만 원의 이율이라 그랬으면 내가 1억을 빌려도 1년에 얼마 갚아야 되는 거야? 1년에 이자로 2천만 원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자로 생긴 2천만 원은 세금에서 까줘. 그럼 있는 돈 쓰겠냐? 빌려서 쓰거든요. 빌려서 쓴다 이거야. 빌려서. 이런 특성 때문에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만든다. 너도 나도 막 대출 받게 만들어준다. 대출 끌리게 한다. 이에 따라 법인 투자 결정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 성격. 그러니까 기업 또는 니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을 지키는 걸 만들자.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 중립적인 법인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세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을 경제적 감가상각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 경제적 감가상각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지. 그게 뭔데? 기계, 공장 같은 자본재가 나이 먹어감에 따라서 가치가 줄어드는 부분을 말해. 그래서 이 선풍기가 처음 샀을 때 10만 원이야. 1년 뒤에 중고로 팔면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뒤에 좀 더 떨어지고 좀 더 떨어지고 좀 더 떨어지고. 시간이 10년 지나면 제대로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가치가 0원이 되는 거지. 1년마다 조금씩 떨어지는 그 가치를 상정하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 감가상각을 측정할 때 가격 중심적인 방법, 그 다음에 비가격 접근 방식, 이렇게 두 가지 이항 대립으로 나뉘고 요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된다. 가격 중심은 뭔데? 시장에서 자본재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요 선풍기 가격이 처음에 100만 원이었어. 그 100만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각 연령의 중고 자본재가 어떤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 쭉 조사를 해. 이 선풍기가 처음에 100만 원이었는데 1년 뒤에 이 선풍기가 얼마인지, 2년 뒤에 얼마인지 시장에 있는 걸 쫙 조사해. 그래서 1년에 얼마씩 떨어지는구나를 조사해가지고 재는 방식. 그 다음에 비가격적인 접근 방식은 뭐냐?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본재의 물리적 특성,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낡겠죠. 망가지고 고장나고 그 변화에 기초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기준으로 하느냐,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로 결정을 한다. 자, 법인세에서 감가상각 왜 중요하냐면 감가상각이 된 부분은 뭐 해줬고 비용 처리를 해줘. 그러니까 세금에서 빼줘. 세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 근데 공장 하나를 돌린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 교실만 해도 지금 이제 사업체니까요. 이 선풍기, 칠판, 분필, 책상, 의자 여기 있는 전부 다 자본재죠.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분명히 처음 올 때는 반짝반짝 새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낡고 의자 고장나고 의자 바꾸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근데 의자 비용이 줄어드는 거랑 선풍기 비용이 줄어드는 거랑 비용이 다 다를 거 아니야. 1년마다. 그래서 이거 다 하는 거 일일이 계산하는 거 너무 머리 아파. 그래서 현행법인세 제도에서는 편의상 그룹으로 나누면 있어요.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그래서 뭐 전자장비 얘는 여기, 소형장비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그냥 감가상각 해나가버려. 한 명 하나하나 의자도 다 다를 거 아니야.
A반에 있는 의자랑 B반에 있는 의자도 다른데 요 전부 다 다르게 하면 너무 머리 아프잖아.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그룹으로 나서 의자는 1년에 몇 프로씩 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 규칙의 예로 생산활동에 투입되어서 경제적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인 내용기간을 고려하는 정액법이 있는데 이 정액법은 어떻게 하는 건데 내용기간이 n년인 자본재에 대해서 1년의 구입가격이 n분의 1씩 감가해 주는 거야. 그러면 n이 만약에 10년이야. 그러면 매년 10분의 1씩 감가해 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선풍기 100만원에 샀어. 근데 이게 n이 10년이야. 그러면은 1년에 얼마씩 줄어드는 게 10만원씩 감가상각 들어가는 거지. 한면 정부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 세제상 감가상각을 일부러 경제적 감가상각과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줘. 왜 이렇게 하느냐? 정부가 기업이 정상적인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감가상각을 해나가는 걸 허용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기계가 쓸만해. 요 기계 쓸만한데 나라에서 이제 요거 한 10년 쓸 수 있는데 한 8년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8년 만에 얘가 이제 감가가 끝났다고 쳐주면 그다음 또 새로운 장비를 투입할 수 있게 될 거고 또 그러면은 그만큼 세금도 내가 훨씬 더 빠르게 감면을 좀 받았고 요 기계를 새로 사면 기업이 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요 기계 만드는 기업도 또 돌아가야 돼. 요 기계를 만드는 사람 노동자들도 돈을 받고 그래서 경제가 좀 선순환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 자, 마무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요. 인플레이션으로 법인이 유리한 입장도 있겠지만 더 많은 세금을 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감가상각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야. 뭔 말이냐? 법인세에서 이 감가상각은 해당 자본재를 취득할 당시에 실제로 냈는 돈인 역사적 비용의 기초예요. 여기 조금 지울게요. 예시. 자, 제일 처음에 취득 당시. 요때 내는 돈을 뭐라고 한다? 역사적 비용. 이때 내가 기계 하나를 구입했는데 1억 원을 구입했어요. 1억. 근데 1년 만에 1년이 딱 지났는데 인플레가 일어났어. 가격이 확 뛰어버렸어. 물가가. 그래서 1년 뒤에 가격이 똑같은 기계인데 2억 원이 됐다고 칩시다. 똑같은 가격이 2억 원이 됐어. 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자본재 가격 1억에서 2억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1억짜리 기계를 똑같은 거 새로 사려고 하면 나 이제 얼마 줘야 돼? 전엔 1억이었는데 나 이제 2억 줘야 돼. 얘가 훨씬 커져요. 그러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역사적 비용에 입각한 감가상각의 실질 가치가 그 자본재의 진정한 가치 상실분보다 작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내가 1년 전에 1억에 샀잖아. 똑같은 기계인데. 근데 이게 N이 10이라고 칩시다. 10분의 1씩 가져야 되지. 1년 뒤에 감가 얼마 쳐줘? 1000만원 쳐주죠? 1000만원 감까지? 근데 지금 인플레가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얼마씩 가져야 정상인 거야? 2억짜리 기계가 됐으니까 2천만원씩 나는 원래 매달 매년 감가가 일어났는데 나는 뭐에 대해서만 감가를 인정받아? 1000만원에 대해서. 오케이? 내 기계는 지금 2억짜리고 이거 지금 매년 2천만원씩 감가 나가고 있는데 내가 살 땐 1억이었어가지고 난 1000만원씩 밖에 감가를 인정받지 못해. 그러니까 그 자본재의 진정한 가치 상실분보다 작아요. 원래는 2천만원이어야 되는데 1000만원이 이렇게 감가상각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2천만원 세액 공제받을 거 1000만원씩 재반비용 처리해주니까 그만큼 조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시다가요 들어와서 20분 내서 들어와서 될 것 같아요. 들어와서 마지막 할 건데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고 재밌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308페이지 쉬다 와서 뵙겠습니다. 쉬다 오세요. 마무리합시다. 진짜 수특 전체 마지막 독서집입니다. Let's get it. 자, 생물학적으로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세포 손상이 쌓이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에게 염색체 안에는 DNA가 있고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DNA 손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정교한 손상복구 시스템이 있어서 유전 정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 손상복구 시스템 얘의 효율이 떨어지고 유전체의 손상이 쌓이게 되면 DNA 절단, 변이, 그 다음에 염색체 수와 구조의 변화 이게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 유전체 불안정성이라고 하고요. 세포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서 노화, 이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일단 정리하면서 가봅니다. 좋겠습니다. 노화. 얘의 원인이 좀 이따가 하나 더 나오긴 할 건데 일단 대표적인 얘의 원인은 유전체 불안정성. 이 유전체 불안정성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만 써보면 DNA 손상 복구가 효율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축적이 되면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쪼글쪼글해지고 늙어가는 거지. 그리고 줄기세포의 고갈도 노화의 원인이 돼요. 줄기세포는 체세포랑 다르게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줄기세포의 활성이 떨어지고 분열비도 줄어들고 재생능력도 떨어지면서 노화가 촉진이 된다. 그래서 노화의 두 번째 원인 줄기세포의 고갈. 그래서 이렇게 노화를 거스르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 이 노화를 거스르는 연구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포 리프로그래밍이 그래서 프로그래밍한 것을 되돌린다 이런 뜻이겠죠. 자, 세포 리프로그래밍은 세포에 특정 유전자나 화학 물질을 넣어서 세포의 형질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미 분화된 세포를 줄기세포로 되돌리는 거다. 세포는 줄기세포에서 피부, 신경, 간세포처럼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 세포로 이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처럼 세포가 분화가 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비가역적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가역적으로 폐기가 되더라. 이게 밝혀졌다는 거지. 그럼 일단 이 줄기세포 이야기를 연달아서 하는 건데 줄기세포가 있으면 얘가 이제 분화해서 여기 있는 예시처럼 피부, 신경, 간 등등등 우리 몸이 전부 다입니다. 뭐 눈, 손톱, 발톱 끝까지 전부 다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원래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하나인데 얘가 어떻게 진화하느냐,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피부도 되고 뭐 요 껍데기, 다음에 신경도 되고 간도 되고 장기도 되고 이런 거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얘가 이쪽으로만 갈 수 있고 여기에서 줄기세포로 돌아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아냈다. 그래서 폐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리세포 리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노화라는 걸 극복해보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아까 세포에 뭘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뭘 집어넣느냐? 야마나카 인자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가지 유전자를 세포에 넣으면 분화가 완료된 체세포가 줄기세포로 다시 돌아가는 역분화 현상이 가능하다. 역분화 현상을 일으킨다. 여기에 야마나카 인자가 쓰인다. 그래서 이렇게 리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진 요 줄기세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iPSC 유도만능 줄기세포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지. 오케이. 이 야마나카 인자라고 불리는 네 가지 유전자를 이용해서 리프로그래밍된 세포는
각종 노화 징후가 싹 다 없어져.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피부, 신경, 간 같은 체세포가 줄기세포로 돌아가면 원래 있던 정체성과 기능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내 간을 젊게 만들고 싶었어. 내 간세포를 리프로그래밍해서 일로 돌려. 근데 전부 싹 다 돌려. 그러면 내 간은 지금 있어 없어? 없어져. 내 간이 없어져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긴다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 사람 죽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주기를 완료하지 말고 중간까지만 되돌리자 하는 부분적 리프로그래밍이 시도됩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식인 거지. 그래서 주기가 원래는 이 iPSC를 만들려면 2, 3주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2에서 4일간 짧은 기간 동안 발현하도록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체세포로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도 있고 세포 핵 구조도 회복이 되고 노화 관련 징후들이 개선이 되더라.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또 알아낸 게 뭐냐면 아까 앞에 4개의 야마나카 인자를 썼는데 그 중에서 CMYC 얘가 암을 유발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위험하니까 빼고 요 3가지만 써가지고 영노화에 성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영노화 기술은 혁신적인 기술이죠. 이게 쓰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겨? 안 늙는 겨. 영원히 사는 겨.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일단 부분적 리프로그래밍 기술을 노화 방지 치료법으로 쓰려면 안전성을 확보를 좀 해야 돼. 왜냐? 이 리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테라토마라고 불리는 기형종이 생기는데 테라토마는 유전자 발현에 변화가 생겨서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분화하면서 생기는 악성종이야. 다시 말해서 암입니다. 암. 그러니까 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종양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 있냐.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랑 완전히 연관은 다르잖아. 이제 방법 불투명하다. 또 세포를 부분적으로 리프로그래밍 딱 하기 위한 그 회춘의 지점이 어디냐. 세포별로 야마니카 인자를 며칠간 발현시켜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가 일단 안 밝혀져. 지금 문제점 2번이죠. 정확한 지점이 어딘지. 다음 영노화가 이루어진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몰라. 문제점 3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늙은 내 간을 쌩쌩한 내 간으로 바꿨어. 시간을 한 40년 돌렸다 칩시다. 그럼 40년 전에 내 간을 얻긴 얻었는데 실제로 얘가 40년 동안 이 간 상태를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40년 전으로 돌렸는데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원래 이런 간 상태로 돌아와 버릴 수도 있잖아.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지속 기간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되면은 이제 비로소 불로장생이라는 인간의 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거에 이제 문제점이 있었어.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분적 리프로그래밍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도 문제점 C라고 쓸게요. 또다시 문제점이 생겨. 그 문제점 1. 여기서 말했던 테라토마, 암. 두 번째, 회춘 지점이 어딘지를 모른다. 마지막 세 번째, 지속 여부를 모른다. 이것이 전부 다 해결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불로장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늙지 않을 거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네. 진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수능 특강 독서편이 완벽하게 종강했습니다. 모두 끝났고요. 제 시험 범위만큼 프린트물도 나눠줬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문제 많이 풀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모르는 거 좀 물어보고 그리고 알겠지만 둘은 뭐 알아서 잘하고 있는 거 압니다. 꾸준히 24시간 카톡 열려있으니까 모르는 거 계속 물어보고 너희 저번 시험 준비했던 것처럼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쌤한테 찾아와서 꼭 도와달라고 우리 저번 시험보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아시겠죠? 고생했습니다. 벌써 열심히 하고. 네. 오케이.